안녕하세요. 거리 인문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최준영입니다.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식 직업으로는 작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가 등단한 분야는 영화 시나리오 분야인데요. 시나리오를 계속 썼으면 영화계에 종사했을 텐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은 일반적인 글, 사회 비평적인 글도 쓰고 또 인문학 관련된 에세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숙인 인문학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거지 교수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회에서 붙여준 별명이니까 그닥 그 별명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만은 저희 딸아이가 아빠 별명이 하필이면 거지 교수냐 해서 좀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SBS 라디오 이수경의 파워 FM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책 소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방송 진행자였던 이수경 아나운서가 생방송인데 즉석에서 그러면 소속 대학도 없고 딱히 연구실도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의 삶을 사는 분들, 또 가난한 분들, 미혼모들, 교도소 이런 데 다니면서 주로 강의를 하니까 거리 인문학자라는 별명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야 영광이죠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거창한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원 장안문 근처에 인문독서 공동체 책꽂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오늘 촬영 장소가 저희 책꽂이입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고요. 한 4천여 권의 장서를 구비해 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또 여기서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인문학의 향기가 좀 더 많이 퍼져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향기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문 독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성찰에 기반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사람들이 바쁩니다. 중고등학생은 입시 지옥에 찌들어 있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고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하느라고 또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정 정도 시간이 있는 분들이죠. 노숙인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직장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인문학의 향기를 좀 퍼뜨리자라고 의도했는데 뜻밖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내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노숙인 인문학의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졸업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노숙인 하면 거리에 쓰러져 있고 술에 쩔어 있고 이러기가 쉬운데 이분들이 1년 과정의 인문학을 듣고 나서 자활의 의지를 북돋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뉴스화되고 언론을 타면서 인문학의 새로운 발견, 인문학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고 어렵고 현실성이 없는 학문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는데 노숙인 인문학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사회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리도 그러면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문학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어느새 2005년도 시작했으니까 벌써 16년, 17년 차가 됐는데요. 지금은 TV에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차이나는 클래스, 어쩌다 어른 등등 인문학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이 됐을 정도로 인문학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게 되었죠. 나름대로 초창기에 인문학 붐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할 정도로 사람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배웠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면 영어 영문 번역 못하고 그래서 겪게 되는 곤란한 지점이나 일이나 미적분 못 풀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화나고 근데 또 사람 때문에 뿌듯하고 사람 때문에 기쁘고 다 떠나 사람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책꽂이라는 온라인 독서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만나자니 제가 이동을 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좀 거기서는 기관에서는 예산을 만들어서 저한테 거마비, 강사비를 줘야 되는데 계속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못 만나는 대신 온라인으로 만나자.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책꽂이 온라인 독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게 된 건데요. 한두 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독서 동아리 책꽂이비 한 38개 정도 돼요. 가는 지역마다 다 전국에 책꽂이비라는 온라인 독서 동아리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기업체도 뭐 삼성 직원들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나서는 삼성 책꽂이, 또 대학도 아주대에서 강의했을 때 아주 책꽂이,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이나 기업의 온라인 독서 동아리 책꽂이도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 제목은 책꽂이비라는 제목은 이름은 직접적으로는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최준용의 책꽂이비라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집쟁이죠. 최 씨잖아요. 제가 또 최고집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고집이 워낙 세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제 결핍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회에서 저한테 형성된 캐릭터가 두 개예요. 하나는 결핍, 그리고 하나는 고집. 그래서 결핍을 즐겨라라는 책을 냈고요. 또 결핍의 힘이라는 책이 또 나오는데 결핍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결핍의 힘 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그동안 제가 경향신문이나 여기 지역에 있는 중부일보 등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들을 모은 건데요. 사는 얘기들을 소소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겨운 삶을 사는 분들한테는 공감할 만한 내용도 있으니까 거리인문학자 최준용이 쓴 결핍의 힘이라는 책, 뭐 이런 기회에 홍보 좀 해야죠. 뭐 안 되나요? 예. 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 보시기 바랍니다. 결핍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또 고집쟁이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인문독서 공동체 혹은 작은 도서관의 이름도 최고집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좀 성씨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최고집 대신 책고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신과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되잖아요. 가족한테 잘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멍청한 거죠. 저 자신은 학대하는 거고 가족들한테 잘 못하고 능력 있는 아빠, 능력 있는 남편은 되지 못하고 대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좀 저 자신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천성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원튼 원하지 않든 고집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노숙인 인문학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학위도 없는 것이 자격도 안 되는 것이 무슨 교수랍시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숙인 인문학을 하게 된 것은 미혼모 인문학을 하고 교도소 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반영인 거지 뭐 특별히 나한테 어떤 천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가 돈이나 밝히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죠? 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라면 아마 이런 기회가 저한테 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글을 하나 쓰더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글을 쓰고 거리의 노숙인을 보고도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처럼 인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학기 강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교수들 중에서도 저는 떠날 수가 없었던 거고 그 제 마음을 또 이해하는 노숙인들이 강의에서 제가 빠지면 자기들도 인문학 과정 그만두겠다. 저를 못 빠지게 막기도 하고요. 저는 강의 2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먹고 때로는 서울역에서 같이 노숙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 시간에 듣지 못했던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거고 뭐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교수님 중에서는 아직도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배낭을 맨 사람들이 등산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대낮에 등산객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그런 사람들은 가난을 우리 사회 그 노숙인들이 등산객처럼 아웃도어로 입고 허름하긴 하지만 배낭 메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노숙인이 아니라 등산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난을 관념으로만 알았지 현실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하러 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서 한 학기 하고 도망가죠. 나 강의 못하겠다고 도망가요. 그러면 신문 같은 데 지면 이용의 칼럼 써요. 내가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의했다. 자기 정치적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죠? 상징 자본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지금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해가면서 기회비용을 상실해가면서 묵묵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숙인 인문학 강좌도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강좌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그러니까 취미라고 특별히 뭐 즐겨 하는 건 없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책꽂이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인문학 강의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함께 책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예. 책과 함께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같이 책을 읽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밴드 버전의, 그러니까 온라인 버전의 활동을 주로 초창기에 했었기 때문에, 밴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야만 소통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책을 읽고 소감이나 독후감이나 서평을 쓰기 힘든 분들한테는 책 속에 인상 깊은 구절이라도 올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친 문장을 필사해서 올리기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밑줄 친 문장들만 올려요. 자기 생각을 담아낸 글을 쓰기에는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다 차츰 조금씩 이제 글쓰기나 책 읽기가 익숙해지면 좀 내 글을 써보고 싶다 하는 회원들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나와서 강의에 참여하고, 또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에 대한 소감을 글을 써서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도 작가님처럼 책의 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 책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글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꾸준히 책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독서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쓰기도 같이 병행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회원은 많지만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회원이 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책꽂이 초창기에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설립됐을 때 좀 향기로운 일이랄까, 좀 독특한 일이 있었어요. 그 트레발인가요?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을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3개월에 뭐 20몇만 원, 30만 원 정도씩의 돈을 내고 독서 토론을 하는 모임, 이 트레발이라는 모임이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책을 읽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는 돈까지 내고 책을 읽어? 3개월에 3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30만 원씩을 내고 회원 가입해서 거기서 공동으로 읽기로 한, 멘토가 읽으라고 한 책을 읽고 모여서 그 읽은 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저런 게 사업이 될까 했는데 성공했어요. 회원이 급증해갖고 3,000명, 4,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고, 심지어는 펀딩까지 받았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50억의 펀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인문학 활동, 책 읽는 활동, 독서 모임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자본주의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판단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은 책고집도 혹시 그런 외부 자본을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 모델의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바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지금은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랜드 가치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벌써 만든 지가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촬영하는 유튜브 팀들도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 또 독서 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는 분들, 뭐 과학책 읽기 모임을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되거나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향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반가운 사람은, 제가 인문학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가족, 친지, 친구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가 제일 반갑냐면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이 제일 반갑거든요. 내가 읽은 책을 저 사람도 읽었다 그러면 얘기거리가 생기잖아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난 열심히 읽었는데 저 사람도 읽었대. 만나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사피엔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책이 주는 효과는 그런 거예요. 책을 단순히 책 읽기를 아직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 읽기를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책 안 읽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검색하면 뭐든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대가 아니라 검색하고, 그죠? 접속하는 시대예요. 지식과 접속하면 돼요. 검색해서 찾으면 되고 굳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책을 읽은 사람은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거고 같은 책 읽기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만나면 밤새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같이 읽고 만남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고집이야말로 21세기형 시민사회 운동이다. 20세기형 시민사회가 명망가들 중심으로 했던 운동이었다면, 이슈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생활 밀착형 시민운동이다.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2018년, 지금부터 한 3년 전, 4년 전에 살롱 문화라는 게 새롭게 대두됐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각각 자기 기호나 관심을 찾아서 사람들이 소규모의 모임을 많이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살롱 문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관련된 글을 한번 쓰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대세가 된 거예요. 누구나 랜덤하게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관심이 같은 사람, 기호가 같은 사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살롱 문화에 있어서 가장 범용적이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또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책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책고집의 미래는 밝다. 책을 매개로 한 어떤 것은 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집이죠. 예. 예.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만한 좋은 책을 한 권 남기는 것, 그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예. 고전이랄까요? 그런 고전이 될 만한 책, 이런 것들 한 권 쓰는 건데, 아직까지는 공부도 짧고 생각도 짧아서 그런 책을 못 쓰고 있는데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저는 제가 하는 장기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꾸준히 해요. 아침에 글을 쓰겠다 마음 먹으면 보통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걸고 써요. 1000일만 3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도 하루도 안 걸고 글을 쓰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한 200 했으니까 출판사 전화가 와요. 그거 책 내자고. 300 했으니까 또 다른 출판사에 전화가 와요. 또 책 내자고. 한 600 했으니까 대형 출판사에 전화가 와요. 또 책 내자고. 그동안 제가 한 8권 내지 9권 정도 책을 냈는데 한 번도 책을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저 묵묵하게 꾸준히 쓰다 보니까 출판사에 전화가 와서 책 내자 해서 책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게, 저는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반대로 거꾸로 살아라. 대부분의 삶을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학기 초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교과서도 열심히 있고 참고서도 문제도 열심히 풀고, 참고서나 교과서에 보면 앞에는 빽빽한데 형광펜이 그어져 있고 막 표시가 돼 있고 뒤에는 허옇잖아요. 학기 초에 새 노트 사가지고 열심히 필기하다가 반도 채 안 쓰고 뒤에는 허연 채 학기가 바뀌면 또 새 노트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끝은 항상 흐지부지인 거죠. 성경 말씀하고 반대예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흐지부지잖아요. 반대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별로 편하는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대단한 일 아니어도 좋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꾸준하게 묵묵하게 계속 하면요, 반드시 어떤 저 높은 곳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줍니다. 성실함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뒤에 가서 흐지부지 나 그만할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묵묵하게 해나가면 반드시 저는 긍정적인 신호가 온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혜택을 받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글을 쓰진 않아요. 그냥 단지 묵묵하게 매일매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글 중에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연초만 되면 계획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다시, 연초에는 뭐 나는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좀 가다 흐지부지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계획,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운동 좀 해야지 하루에 3시간 하면 탈나요. 그죠? 한 30분, 10분 짧게라도 줘요. 그러나 시작했으면 꾸준히 하는 것, 1년이나 3년 꾸준히 하면, 그러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꾸준히 하는 삶을 살면 당장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이거 해도 표가 안 나고 이걸 왜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일이, 향기로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큰 일을 거창하게 시작하고 금방 때려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거꾸로 된 삶을 살으라고 제가 요청을 하죠. 예. 문구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힘들잖아요. IMF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또 명색이 어쨌든 사업인데 사람들이 전혀 안 오고, 그죠?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팔려야 되는데 거의 안 팔리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어디 가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상대도 힘든지 아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썼던 글 중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대해라. 왜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내가 힘드니까 내 힘든 걸 강요한다던가, 그죠? 강조한다던가 이러해서는 안 돼요. 각자가 다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을 대할 땐 겸손하게 대하고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막 청년기에 들어선 분들한테는 어느 영화에서 본 대사인데 너무 와닿는 대사가 있었어요.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아버지가 한창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 아들한테 해주는 말인데요. 나도 네 나이 때는 내가 바람인지 알았다. 근데 살아보니까 바람이 아니라 바람에 쓰러지는 풀이더라. 너도 지금은 네 자신이 바람인지 알고 막 아무데나 불어닥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인생을 더 살아보면 너도 결국 바람에 쓰러지는 풀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것도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상하게 요즘 꽂혀가지고 문득 생각을 났는데, 그래서 그렇죠. 청년의 삶은 열정의 삶이고 도전하는 삶이죠. 그래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그러나 한 번 더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겸손하게 교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 데까지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예.